지금 가치로 연봉 10억. 하지만 이 남자의 몸에선 지독한 똥 냄새가 났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이 이 비천한 똥꾼 앞에 줄을 서서 돈다발을 바친 소름 돋는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새벽 4시. 한양 도성의 성문이 열리기도 전 어둠을 뚫고 기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낡은 수레바퀴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골목 안개 속에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내려앉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손톱 밑에는 평생 씻기지 않은 시커먼 때가 박혀 있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담벼락 뒤로 숨습니다. 저기 똥귀신이 온다. 재수 없으니 얼른 피해라. 사람들은 그를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개보다 못한 천민 조선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똥꾼 엄행수. 하지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셨습니까? 왜 이 비천한 노인이 죽었을 때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이 앞다투어 그의 집 앞에 모여 통곡했는지 말입니다. 그가 평생 짊어졌던 저 무거운 똥장군 속에는 사실 황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코를 막고 도망칠 때 그 우물을 한양 전역에서 독점했던 남자. 신분은 천민이었으나 현금 동원력만큼은 한양의 거상들을 압도했던 조선의 비밀 재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연봉 10억 원을 우습게 넘겼던 고소득자. 왕의 신하들조차 가뭄이 들면 그 비린내 나는 지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소름 돋는 진실. 오늘 우리는 박지원의 기록 속에 숨겨진 가장 더럽지만 가장 깨끗한 부자, 도대체 이 멸시받던 똥꾼은 어떻게 한양의 현금을 독식하는 비밀 재벌이 되었을까요? 18세기 한양을 뒤흔든 엄행수의 치밀한 독점 전략을 지금 바로 추적합니다. 18세기 조선 한양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인구 30만이 좁은 도성에 모여 살다 보니 매일 아침 길거리마다 쏟아져 나오는 오물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코를 막고 피할 때 엄행수는 이 재앙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기회를 발견합니다. 당시 한양 근교에는 배추와 물을 기르는 대규모 농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장주들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땅을 기름지게 할 비료였습니다. 엄행수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독점 전략을 세웁니다. 남들은 더러워서 기피하는 한양의 똥을 무료로 치워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돈 한 푼 안 받겠다니. 양반과 상인들은 좋아라 하며 엄행수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행수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수거 비용을 포기하는 대신 한양 도성의 오물 수거권을 통째로 장악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처리 독점권을 손에 쥔 셈입니다. 그렇게 모은 오물은 성박 농장주들에게 황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으며 팔려 나갔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엄행수가 하루에 수거하는 양은 수십 장군에 달했습니다. 이걸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볼까요?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과 거름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엄행수의 하루 순익은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지게를 졌던 그의 연봉은 현재 가치로 10억 원을 가볍게 상회했습니다. 조선 하급 관료인 참봉의 1년 봉급이 쌀 몇 가마니에 불과할 때 똥꾼 엄행수는 단 며칠 만에 그들의 1년치 연봉을 벌어들였습니다. 멸시받던 똥지게꾼이 사실은 한양의 거상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대한 현금 자산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행수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악한 이 더러운 비즈니스가 멈추면 한양의 식탁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천대했지만 그가 지게를 놓는 순간 한양의 무와 배추는 시들어갔고 도성은 오물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신분은 가장 낮았으나 한양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었던 진정한 갑의 탄생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선비들은 손에 돈을 묻히는 것을 수치로 여겼고
땀 흘려 일하는 천민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신분제 사회를 비웃듯 엄행수는 오직 돈의 힘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사건은 매년 봄 한양에 지독한 가뭄이 닥칠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한 한양의 세도가들은 평소엔 짐승이라 부르며 침을 뱉던 엄행수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엄행수가 독점하고 있는 특급 걸음이었습니다. 엄행수의 걸음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말린 풀과 재를 섞어 냄새는 줄이고 영양분은 극대화한 발효비료를 만들 줄 아는 기술자였습니다. 이 걸음을 뿌린 밭과 그렇지 않은 밭은 수확량에서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굶어 죽느냐 아니면 자존심을 굽히느냐의 갈림길에서 조선의 양반들은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고간대작의 집사가 은밀히 엄행수를 찾아와 뇌물을 건네며 간청합니다. 우리 대감님 댁 텃밭에 걸음 좀 먼저 넣어달라며 말입니다. 그러면 엄행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대감님의 텃밭만 소중합니까? 내 지게는 기다리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는 오직 누가 더 절실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절실함이란 곧 더 많은 은자를 뜻했습니다. 왕의 신하조차 똥꾼인 엄행수의 눈치를 봐야 했던 이 기괴한 광경. 이것이 18세기 한양 뒷골목에서 벌어지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엄행수는 번 돈으로 한양 도심에 99칸짜리 대저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화려한 집을 두고도 자신이 일하던 낡은 움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두고 왜 아직도 이 더러운 짓을 멈추지 않는가요? 엄행수는 그 선비의 비단옷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가 입으신 그 비단옷은 내 지게에서 나온 똥이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을 먹고 자란 뽕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냄새는 잠시지만 배고픔은 영원한 법이지요. 당신들의 고결함 뒤에는 항상 나의 비린내 나는 지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실질적인 삶의 지배권은 이미 똥지게를 쥔 엄행수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행수는 단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조선의 가치관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인가. 그는 매일 아침 똥지게를 지고 대궐 앞을 지나가며 조선의 권력자들에게 소리 없는 일침을 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산더미 같은 은자를 쌓았으면서도 엄행수는 왜 평생 그 더러운 똥지게를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지독한 구두쇠라 그렇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99칸 기와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큰 집의 주인이자 한양 최고의 자산가였던 엄행수는 정작 집 안의 화려한 방들을 모두 비워두었습니다. 대신 집 한구석에 있는 작고 초라한 행랑채에서 짚을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비단 이불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몸에 밴 똥 냄새가 혹여나 그 귀한 방들을 오염시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엄행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하루도 쉬지 않고 똥을 퍼나르며 모은 돈은 전부 자식들의 교육과 신분 세탁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번 돈으로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글을 배웠고 비단옷을 입으며 양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번듯하게 자라 관직에 나갈 준비를 하던 아들이 어느 날 똥지게를 지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냄새나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양반으로 살지 왜 이런 더러운 돈으로 나를 키우셨습니까? 그날 밤 엄행수는 처음으로 대열을 갖춰 씻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몸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지만 수십 년간 뼈저리게 박힌 똥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를 배불리고 너를 가르치고 너를 사람답게 만든 이 아비의 훈장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냄새를 욕해도 너만은 이 냄새가 사실은 가장 고결한 향기라는 걸 알아줘야 한다. 엄행수는 알았습니다.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천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자본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식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평생 똥구덩이 속을 굴렀던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누더기를 입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항상 굶주린 이웃을 위해 내놓을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이 피 묻은 돈이나 남을 등쳐먹은 돈이 아님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정당한 노동으로 남들이 기피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궈낸 정직한 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대 최고의 문장가 박지원은 이런 엄행수의 삶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지원은 그를 예덕선생, 즉 예의와 덕을 갖춘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빠진 양반들보다 똥 냄새를 풍기지만 영혼만큼은 맑았던 엄행수가 진정한 선비라고 말입니다. 엄행수는 15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향기를 뿌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냄새가 날지언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진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까? 엄행수가 평생을 짊어졌던 그 무거운 똥지게를 내려놓던 날, 한양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성의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건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공허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사라지자 한양의 허물은 갈 곳을 잃고 거리에 쌓여갔고 성박 농장들의 채소는 생기를 잃고 시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짐승이라 부르며 피했지만 사실 도성의 모든 생명력은 엄행수의 지저분한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문장가 박지원은 엄행수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를 예덕선생이라 칭송했습니다. 예의와 덕을 갖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눈을 속여 불을 쌓고 겉으로만 고결한 척하던 당시 지식인들에게 박지원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똥을 푸는 엄행수는 더러운 것을 치워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너희는 깨끗한 입으로 세상을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엄행수가 남긴 유산은 화려한 기와집이나 산더미 같은 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의 정직함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망나니가 타인의 죽음을 팔아 피 묻은 돈을 벌 때 엄행수는 타인의 배설물을 치우며 생명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일궈낸 조선의 진정한 자본가였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쫓고 있는 그 돈에선 과연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남을 짓밟고 얻어낸 비릿한 피비린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흘린 정직한 땀 냄새입니까? 엄행수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돈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 돈을 버는 마음에는 분명 귀천이 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최고의 부자였던 똥꾼 엄행수가 정말 덕이 있는 스승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운 좋게 톡정권을 쥔 장사꾼이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잊힌 역사를 완성하는 소중한 조각이 됩니다. 조선의 은밀한 뒷골목, 그리고 실록이 기록하지 못한 지독한 진실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비극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오늘 밤은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땀방울을 사랑하는 평온한 잠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선 미스터리 선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